예. 그 과제 중심 모델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통합 모델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거기 시카고 대학의 리드와 앱스타인이 개발했다고 되어 있죠.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들께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 이걸 다양한 기관에서 3년간 모델을 설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제 검증 작업을 거쳤어요. 이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보면 분명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은 거기서도 이론적 기반이 있었죠. 다양한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제 중심 모델은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이론을 그냥 다 적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얘는 분명한 이론적 기반이 없다. 그 다음에 경험적 기초, 이거 중요합니다.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이 지금 3년간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기관에 경험적으로 검증했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경험적 기초, 즉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거 단기 치료입니다. 오른쪽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자 1급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온 건데 그거는 그거 보면 이제 단기 치료 모델, 자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이거 다 단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치료가 아닌 것은 심리사회 모델과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이 아니었죠. 아까 그거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거 비교한 거 구조화된 접근이면서 교육적 접근인 것은 인지행동 모델이었지만 과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은 맞지만 교육적 접근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세요. 네. 그럼 넘겨보세요. 104쪽으로 가보면 자, 요게 많이 나왔죠. 그 주요 특징 시간 제한적입니다. 단기 개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기 개입입니다.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길어야 4개월에 종료합니다. 어떻든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인식 동그라미 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부터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요하죠.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과제 중심으로 조직화한다. 그리고 구조화된 접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요. 얘도 개입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종결까지. 그 다음에 종결 이전에 실행했겠죠. 개입하고 종결했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개입입니다. 그리고 개입 이전에 계약서 작성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종결했고요. 그 다음에 표적 문제 규명. 거기 이게 5단계로 되어 있는 표적 문제 규명을 문제 규명 단계라고 하는데 표적 문제 규명 또는 문제 규명 단계. 자, 단기 치료의 기본 원리를 강조한 비구조화된 접근, 틀렸죠? 구조화된 접근입니다. 자,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개입의 책무성. 왜냐면은 얘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을 구체화시킵니다. 예, 목표로부터 시작해요, 얘가.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결국 달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구체화시키는데 그러면 과제가 달성됐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이고 목적이 달성된 것은 효과성을 충족했다는 거죠. 효과성은 책무성과 관련됩니다. 목적 달성도는 책무성이에요. 책임있게 개입을 이행했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절충주의적 접근입니다. 특정 이론이나 개입 방법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모든 이론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합 모델, 이게 우리가 지금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과제 중심 모델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종합적 게임 모델 맞죠? 자, 클라이언트와 협조적 관계. 그리고 직접적 치료 기법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적 치료 기법이 얘한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은 걔들에 따른 게임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없어요. 여기서 오히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죠. 얘는. 자, 거기 이제 주요 개념 봐보세요. 표적 문제. 자, 이 표적 문제라고 하는 용어는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다른 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특히 심리사회 모델에 뭐 표적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자,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동그라미.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정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문제, 인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식과 인정. 인정 거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정. 결국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결국 동의죠. 그죠? 또는 합의인 거예요. 물론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해 봤을 때 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의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표적 문제는 3개까지 선정합니다. 두세 개라고 했죠? 우리 거기 그 과정론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과제. 과제는 면접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면접장 밖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면접 중에만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리고 과제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해요. 따라서 과제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럼 틀려요. 자, 다시 한번. 과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한 게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것이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과제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인데, 그 과정이 우리 2015년 보호직에게 아마 맞는 문장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 규명과 실행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그 아까 그 저희 주요 특징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거기 구조화 접근에 아까 지금 뭐였냐면은 그거 안 가도 거기 4번에 표 바로 위에 양가로 4번 보면 시작과 종결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물어볼 만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는. 그리고 가운데 계약하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내용,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본다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도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에서 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문제 규명 단계하고 실행 단계만 알면 돼요. 맞죠? 그러면 다른 단계는 몰라도 되나? 몰라도 돼요. 그건 물어볼 게 없어서 그래요. 1급에서 실제 그래서 다른 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장 물어보면 계약하기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는 우리한테 나올 가능성 없고, 자, 그 문제 규명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파악하고,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이 우리 기관에 위임했다면 기관에서 위임한 문제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인 문제를 규명한다. 즉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자, 표적 문제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개인 문제를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은 1, 2, 3등까지가 표적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결국 표적 문제를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 개인 문제를 규명했다는 뜻이. 그리고 이제 애비적인 초기 사정을 시행한다. 이거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리고 실행 단계는 과제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수행 정도를 점검한다. 과제 수행 당연히 실행이죠. 그 다음에 점검, 모니터. 이거 당연히 개입 단계잖아요. 실행이 개입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 세 번째 보니까 과제를 개발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장애물을 검토한다. 우리 시험에 장애물을 검토한다가 이게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위기게임 모델. 자, 위기게임 모델도 잘 나오죠? 자, 위기게임 모델은 위기로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단기 치료입니다. 이거. 자, 위기. 자,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게 위기인데요. 자, 위기의 특징은 시간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72시간 또는 4주에서 6주 안에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하죠. 어쨌든 거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도식화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자, 균형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 위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 위험으로 봅니다. 위험으로 인식하는 거죠. 위험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식이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위험으로, 자, 여기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은 이걸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 이걸 기회로 인식한 사람인데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은 파괴적인 길로 갑니다.
파괴적인 길. 그 다음에 기회로 인식한 사람은 이건 건설적인 길로 갑니다. 건설적인 길로 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똑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발생돼요. 인식 차이가. 자,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냐면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정서 반응 차이를 가져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걸 기회로 인식한 사람은 앞으로가 기대되겠죠. 즉 희망스럽겠죠. 그리고 기대하겠죠. 앞으로를. 근데 이걸 위험으로 느낀 사람은 앞으로가 불안할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걸 또 상실로 느낀 사람은 슬플 겁니다. 슬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식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왔어요?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기회로 봤다라고 하면은 위기를 기회로 봤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계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력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무력감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기회로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문제죠. 바로 이 사람을 끄집어 올려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즉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이에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위기게임 모델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위기론의 가정에 보니까 거 보면 위험 사건부터 나오는데 양가로 2번을 보기 전에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양가로 3번 보세요. 그 배구 쪽 제일 아래 양가로 3번 봐보세요. 곤란이 나와요. 곤란. 곤란. 자, 이름도 곤란이죠. 얼마나 곤란하셨으면 곤란 선배님께서 위기 발달 단계를 제시하셨어요. 이름도 곤란이에요. 본래 이렇게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닌데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자, 곤란 선배님께서 발달 단계 위기 발달 단계 제시했는데 사회적 위험, 사람의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면 취약해져요. 그죠? 근데 촉발 요인까지 발생되면 위기 단계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취약해집니다. 사람이. 근데 촉발 요인 이렇게 간신히 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교통사고까지 당해버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촉발 요인으로 해서 위기 단계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복하면 재통합 단계로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5단계를 제시했는데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양가로 이번에 위기 이론의 가정이에요. 이제 한번 볼까요? 위험 사건, 사회적 위험, 위기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난다. 그죠?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죠. 당연히. 언제라도. 근데 그러면 위험 사건에 빠지면 취약해지죠? 그리고 촉발 요인까지 발생돼 버리면 참고 하다가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 단계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 위기 단계는 보통 4주에서 6주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4주, 6주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4주, 6주. 그죠? 정말 힘들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 힘들 때에는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내가 믿다나 신도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든 이제 거기에 이제 4주, 6주가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위기 단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인식 차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위협과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어떤 사람은 상실로, 어떤 사람은 도전으로, 즉 기회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서 반응의 차이도 나타난다. 그죠? 불안, 우울, 희망과 기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과거 갈등도 막 재현됩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같이 나와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딸이 가출했다. 그러면은 평소에 자녀 양육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남편과의 그 자녀 양육 문제의 갈등 그것도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측 가능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2013년 보직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위기의 모델에서 위기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알았죠? 맞아요, 그거. 그래서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는 시간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 개별 효율성, 적은 원조로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요거. 이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한테 조금 도움 준 사람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적은 원조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 심정이니까 그 사람한테 적은 원조 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통합으로 온다. 거기까지. 자, 위기 개입 목표 봐보세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물론 더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까지는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진짜 뭐 더 좋아질 것도 없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평범할 때도 돌아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위기 전의 기능 수준. 그다음 이제 거기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 그 4번. 과거 경험 및 갈등과의 연관성은 인식은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면 틀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개입 모델의 대상은. 근데 막 과거를 캐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6쪽에 위기개입의 주요 원칙 봐보세요. 신속한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과거 탐색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은 부차적이다 하면 틀립니다. 감정도 다룹니다. 감정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성격 변화에 초점 둔다 그럼 틀리죠. 그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목표입니다. 많은 목표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희망과 기대를 막 불어넣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하죠. 문제 해결도 초점적으로 딱 정해서 해결해줘야 하고 그다음 건전한 자기상을 갖도록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뭐 맞고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인데 역량 강화 모델은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와버렸어요. 아까 강점, 관점, 권한부여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알았죠? 다 똑같은 문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뭐?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역량 강화 모델의 계획 과정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자,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순서만 알면 돼요. 순서. 1급은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시험에 나왔는데 1급에서 나왔던 해야 할 일들을 거기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리는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순서 가지고 장난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 발전, 발견 단계 순이다. X. 그러면 안 돼요. 자, 대화를 통해 강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강점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서 대화, 발견, 발전 또는 발달 단계입니다. 순서 알아요. 순서. 거기 그 해야 할 단계상 해야 할 과학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직. 외우는 거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근데 우리 외울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외우기 힘들죠. 자, 그 양가로 제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보면 현실 치료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현실 치료가 그죠? 여러 번 나왔죠? 과거에 보니까. 자, 현실 치료는 이건 그냥 핵심만 보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클라이언트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면 정신질환은 즉 이 문제는 결국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 문제 원인은. 따라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일단 보시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2015년 보우직에서 간접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즉, 칼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자거든요. 칼 로저스.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고요. 양가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전문가는 비지시적이죠. 전문가는 역할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알았죠? 여기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전문가는 역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즉 비지시적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사육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뭐 진실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쪽인데요. 가족 문제 사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사정도구 때문에 보는 겁니다. 사정도구. 이게 사정도구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서. 근데 거기 기출표기 봐보시겠어요? 거기 가족문제 사정에서 가족생활 주기가 2019, 2018년 보직에서 나왔죠? 넘겨보세요. 가계도 2018년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2015년 보호직, 생태도 2018, 2013 사회복지직, 생활력 도표 2007년 충남,
사회적 관계망 격자 2008년 전북. 아, 보니까 생태도와 가계도가 최근에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가족생활 주기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가족생활 주기는 보면 인간에게도 우리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가족의 생애 주기도 있다 이거예요. 즉 가족이 형성되고 소멸되기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가족이 변해가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카터와 맥골드릭은 뭐 학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가족생활 주기 단계를 거기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누긴 해. 이 단계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보니까 본래는 가족생활 주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형성될 때부터가 이제 가족이 만들어진 거니까 사람으로 보면 이제 출생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생애 주기가 시작하는 거죠. 본래는. 그러니까 카터와 맥골드릭은 지금 1단계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도 집어넣긴 했지만 사실은 2단계부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자 거기 3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생활 주기표 생애 주기표입니다. 생애 주기표가 바로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걔가 알았죠? 다시 한번 가족생활 주기표 또는 생애 주기표 가족생애 주기표가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예요. 가족 지도가 아니라 OX 문장 가족 지도로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X 가족생활 주기표 또는 생애 주기표로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자 가족생활 주기표 생활 주기표 가족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거기 이제 3번의 기억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구성원의 생활 주기 및 각 발달 단계의 주요 과업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거기만 알면 돼요. 그 기억만. 생활 주기표가 뭔지. 거기에 그 표 보이죠? 그걸 얘기해. 그거. 지금 조모하고 가족 성원이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살고 있네요. 그거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연령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생활 주기표입니다. 그 표가 지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최근 한국 가족 주기의 변화가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게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제가 굵게 표시한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막내 출산에서 첫 자녀 결혼까지가 단축되었다면 안 됩니다. 길어졌죠. 막내 출산부터 첫 자녀 결혼까지 길어졌죠? 자, 헷갈리죠, 이거. 이게 이제 저는 오남 일녀 중에 막둥이였거든요. 제가 형 위로 이제 5명이 있는데 저는 막내인데 저를 뒤늦게 낳았잖아요.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 출산하고 저희 누나 결혼한 지가 짧았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작 해야 2명이나 3명밖에 많이 나야 2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내 출산하고 첫 자녀 결혼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죠 지금. 그죠? 당연히 그걸 이제 확대 완료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내 결혼부터 배우자 사망까지 이것도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하면 이게 지금 아마 정리된 책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지금 자료가 거기 이제 그 표 아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식도 시험에 나왔는데 부부 대립형, 남편 주도형, 아내 주도형, 부부 공동형이 있는데 당연히 남편 주도형은 지금 감소했죠. 그 다음에 부부 공동형과 오히려 아내 주도형이 증가되었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혼인율인데 이건 감소되고 있죠. 당연히. 네, 그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럼 이제 108쪽으로 와보세요. 108쪽에 자, 이 가계도는 일단 가계도 생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뭐 최근에는 계속 나와서 애들이 가계도는 2, 3세대죠. 다세대 가족 관점이고요. 가계도든 생태도든 둘 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가계도와 생태도를 사회복지사가 그린다. 그럼 틀려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립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가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생태도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생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면 가계도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내는데 가계도에서는 세대 간의 반복 유형이죠.
그걸 이제 생태도에다 집어넣으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도로 가보세요. N 하트만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생태도는 모레노와 제닝스가 개발했다. X. 모레노와 제닝스가 개발한 게 아니라 N 하트만이 개발했고, 모레노와 제닝스는 소시오그램을 개발했어요. 소시오그램은 이제 뒤에서 공부합니다. 집단에서. 그래서 이제 N 하트만이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와 외부와의 연결이죠. 외부, 가족 외부,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도 맞습니다. 생태도. 이게 가계도가 아닌데 어떻게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알았죠? 왜냐면은 생태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거기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백지의 중앙에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원 안에다가 원가족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원가족, 이런 식으로 원가족을 하나를 그려요. 따라서 원가족 하나는 그리기 때문에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가계도하고 차이점은 그 알 수 있는 정보에 보니까 가족과 주변의 환경 체계들의 관계와 자원을 교환하는 게, 생태도에서는 이제 환경, 자원 이게 나오죠. 환경, 자원. 그지만 거기 원가족 관계 파악한다는 말도 나와요. 니을에 보면. 그리고 생태도의 그 작성 방법에 원의 크기에 따라서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고, 원이 가계도를 중심으로 떨어졌는지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관계 정도가 다르고, 화살표의 굵기에 따라서 영향이 크고 작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문제가 우리 선생님 아마 문제 풀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냥 가계도와 생태도의 차이만 알아도 그냥 문제가 풀리게끔 문제가 나왔고, 거기 생활력 도표하고 사회적 관계망 격자가 과거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뭐 1급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근데 우리 공무원은 지금 이제 이게 과거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거기 생활력 도표 봐보세요.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학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서 생활력은 라이프 히스토리니까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게 시계열적으로 연도별로, 시기별로 그게 이제 정리하는 건데, 그 표 적은 거 있죠? 그 표가 바로 생활력 도표예요. 자, 지금 클라이언트가 81년생인데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86년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 상황은 어떻고, 학교, 또 건강 상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즉 생활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도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생활력 도표입니다. 자, 그 특성 보면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이런 사회 심리적인 이런 변동에 대해서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학교 전학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주거지가 옮겨진다는 것도 애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 발생 시점과 촉발 사건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문제 발생 시점, 촉발 사건이나 그 시점을 파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계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생활 사건이.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격자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바로 사회적 지지예요. 사회적 지지. 알았죠? 사회적 지지. 그 개념에 보면 거기 그 표에 보면 가장 왼쪽에 클라이언트 이름을 적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이름 적는 데가 또 나와요. 그 이름 적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김진원을 적었다. 그러면 김진원이 클라이언트의 생활 영역에서 누구다. 예를 들어서 친구다. 그러면 거기다 O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김진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물질적 지지를 거의 항상 하면 3번이라고 적는 거죠. 정서적 지지를 뭐 간혹 있으면 2번이라고 적는 것이고, 정보적 지지를 거의 없으면 1번이라고 적는 것이고, 그리고 김진원과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빈도, 관계 기관, 그다음에 서로 지지 성격이 서로 쌍방적으로 주는지 일방적으로 주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 인물과 그 사람과의 지지,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밀 정도, 접촉 빈도, 관계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OX 문장 봐보세요. 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의 지지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다.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문장이 나오면, 사회적 관계망이 나오면 사회적 지지네? 이렇게 하면 돼요. 사회적 지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치료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출제 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이것도 1순위라고 제가 예전에는 막 했었는데 이 출제 빈도를 7년치를 보고 이렇게 봤더니 문제가 보니까 2018년 사회복지직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최근 걸로 보니까 얼마 안 나왔어요. 보니까. 과거까지 보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순위라고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는 있으니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일단 여기가 또 한 문제예요. 여기가 가족 치료가 오히려 안 나왔던 거니까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자 일단 5개의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이제 민호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얘의 핵심적인 내용하고 얘들의 계획 기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짝짓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민호친 거 봐볼게요. 민호친은 뼈대를 바로 세우자입니다. 뼈대를 바로 세우자. 즉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바로 잡는 일. 즉 가족 구조의 재구조합니다. 근데 이 가족 구조에는요. 권력도 포함됩니다. 가족 권력도. 가족 권력도 재구조화시키는 것도 민우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족 권력도. 이 가족 구조라고 하는 말은 경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경계만이 아니라 가족의 권력도 재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계획기법 봐보세요. 경계 만들기. 이거 나오면 뭐 민우친 거죠, 무조건. 경계 만들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일체계간의 경계를 만드는 건데요. 자, 왼쪽에 가족 경계, 민우친 이제 가족 내부 경계를 구분했는데 분리된 가족 경계, 분명한 가족 경계, 그리고 밀착된 가족 경계 세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즉 요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된 가족 경계,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한 가족 경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호한 가족 경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분리 또는 유리된 가족 경계, 유리된, 분리된, 유리된, 그리고 여기는 분명한 가족 경계 또는 명료한 가족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명료한. 그 다음에 여기는 모호한 가족 경계 그리고 밀착된 가족 경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근데 양쪽이 역기능적인 겁니다. 이 양쪽이 역기능적인 가족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기능적인 거예요. 따라서 역기능적인 가족 경계를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이렇게 분명한 가족 경계선으로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계 만들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분리된 가족 경계선은 거기 보면 분리는요, 유리된 것은 너무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정서적 지지도 하지도 않고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된 경우는 자, 가족 간에 서로 지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지적이고 서로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노니까. 근데 밀착된 가족 경계에서는 너무 이제 여기는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독립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는 자율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모호하는. 그래야지 이제 분명한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로. 자, 그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 명료한, 분명한 가족 경계선 있죠? 얘들이 이걸 유연한 경계라고 해요. 최근에 1급 시험에서 유연한 경계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유연한 경계는 분명한, 명료한 가족 경계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유연하다라고 하면, 경계가 유연하다 하면 분명한, 명료한 가족 경계를 얘기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분리된 가족 경계는 여기 딱 봐서 알지만 완전 벽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이걸 경직된 가족 경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경직된. 그리고 모호한 가족 경계에서는 이게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거 모호한 경계는.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호해. 아예. 그러니까 경계가 유연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예 경계가 안 보이니까 잘. 알았죠? 경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찍긴 했지만 거의 안 보여요. 얘가. 그래서 모호한 거예요. 얘가 경계가 있죠? 없어? 이럴 정도로. 엄마와 딸이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엄마와 딸이 경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을 정도로 아예 안 보일 정도니까 뭐 유연하다 어떻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연하는
명령 가족 경계인데 요즘 1급에서 자꾸 논점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거기 가볼게요. 이제 계획기법 봐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경계 만들기 설명했고요. 그다음 이제 합류하기. 합류는 라포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 그거 중요해요. 합류. 민우침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경계 만들기. 두 번째 합류예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맞죠? 민우침거의 대표적인 거예요. 두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합류는 가족과 섞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족을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다들 아버지 눈치를 봐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도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아드님한테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받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 가족 분위기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가족과 섞이는 방법,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현은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실제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가족들한테 내 앞에서 한번 그 대화를 해봐라.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대화. 그다음 이제 과제 부여하는 것은 실현을 하면서 재현해보라고 하면서 다른 가족들은 3분간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긴장구조시키 균형 깨뜨리기도 여기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기법이 민우친에 속하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긴장구조시키하고 긴장구조시키는 아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네. 어쨌든 보면 이게 또 다 안 나왔어. 또 계획기법이 다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자 대표적인 거 일단 외워놓고 암기 자신 있으면 다 외워도 상관없는데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 이제 그 보엔의 가족치료 봐보세요. 보엔 거가 제일 안 나왔어요. 얘가 2001년 서울시 2000년 서울시에서만 나왔어요. 아 안 나왔네요. 그죠? 얘가 제일 안 나왔어요. 보면 5개 중에서 이야기 치료까지 합치면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얘가 아예 안 나왔죠. 최근에는 거 보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는 자, 피는 못 속여. 그거죠. 원가족의 피는 못 속여. 즉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입니다. 부모의 원가족 자아집합체 및 정서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분화예요. 그 문장 자체가 자아분화예요. 자아분화. 자아분화가 목적인데 이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 분화와 대인관계적 분화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자아분화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긴 했어요. 자아분화 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치료냐 하면 보행 거를 바로 떠올리면 되는데 거기 이제 출생순위, 삼각관계, 다세대 전수과정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출생순위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장남이나 장녀가 분화순위 더 떨어집니다. 장남이나 장녀가. 저는 이제 오남일녀 중에 제가 막동이라고 했잖아요. 막내일수록 분화 정도가 출생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더 분화 정도가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아분화가 왜 이게 자아분화가 중요하냐면 그 왼쪽 봐보세요. 이게 이제 보에는 자아분화가 보세요. 이게 이 보엔에 이게 뭐냐면 이게 자아분화가 분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라고 봤어요. 자아분화 수준이 떨어질수록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보엔은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거기 이제 자아분화가 그러니까 분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나와줘야 돼요. 분화 정도가 낮다라고 그러면 나쁜 말이 나와줘야 돼요. 왼쪽에 날개 쪽에 그건 1급의 논점인데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 정서 반응에 좌우되기 쉽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한다. 그죠? 감정과 사고를 거의 구분을 못하고 객관적 사고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분화 정도가 높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화될수록 그거 보면 하나의 개체가 되고 분화순이 높으면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적응력과 자율성이 커집니다. 그죠? 좋은 말이 나오죠? 네, 그거. 자, 그다음에 상담기법에요. 탈삼각화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탈삼각화는 보행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도, 교육,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이 나 입장 취하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칭까지. 111쪽 제일 위에 코칭. 제가 코칭도 넣어놨죠. 최근에 1급에서 코칭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코칭도 추가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든 이제 이거 외울 때 보행은 다세대니까 가계도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다세대를 파악하려면. 그죠? 근데 가계도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린다고 했죠. 왜? 그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가계도가
그래서 이제 근데 아예 보혜는 가족들한테 가족치료 이론까지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교육도 시키고 코칭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탈난다. 탈삼각화와 나 전달법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사티어입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경험적입니다.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 그렇죠? 사티어. 너도 당해도 싸다.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거죠.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자, 너도 경험해봐라 이거잖아요. 너도 경험해봐라. 경험해보고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느낌이 중요한데, 자 치료 목표 보면 가족들의 자존감 향상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 주요 개념 봐보세요. 주요 개념. 양가로 3번 주요 개념. 사티어는요. 이 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찾지 않고 가족 내에 있는 나쁜 가족 규칙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가족 내에 나쁜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은요, 뭐하고 아주 긴밀하냐면 바로 자기 존중감하고 아주 긴밀하다라고 봤어요.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뭐 나한테 좋은 말 해줘도 그게 잘 곱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꾸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주는데 상처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사소통, 우리가 자존감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보면 의사소통을 그래서 유형을 나눴어요. 유형을 나눴는데 일치형과 그 다음에 불일치형으로 나눕니다. 아까 이제 민우친도 그랬지만은 여기 아까 이제 이게 기능적, 이건 이제 기능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역기능적. 자, 그러면 아까 경계 만들기에서도 역기능적인 걸 기능적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역기능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티어도.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는 높은 상태잖아요. 즉 자존감이 향상이에요. 여기가.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일치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 불일치형을 또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는 회비를 암기하는 법,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밥은 먹고 막 싸게 굴면서 회비를 안 내려고 하면 회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혼란스럽죠. 이렇게 회비 계산 혼란. 그래서 회유형은 거 보면 이제 아첨형으로 나옵니다. 비난형, 계산형은 초이성형으로도 나옵니다. 혼란형은 주의3만형으로도 나옵니다. 주의3만 또는 3만형. 알았죠? 이렇게 4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볼까요? 이제 거기 기본 특징 보면 현재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경험. 여긴 경험이에요. 경험. 너도 당해봐라. 요거죠? 아까 경험적 가족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나오면 사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모델이다. 자, 가족 규칙,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나왔고요. 참고로 의사소통 유형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의사소통 유형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았죠? 핵심 내용이나 거기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건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우리 공무원 시험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1급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굳이 한다면 사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끝입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112쪽으로 가보세요. 112쪽. 112쪽에 자, 대표적인 기법이 가족 조각. 가족 조각. 자, 이 가족 조각은 말 대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용은 시험은 안 나왔는데, 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족들의 위치나 자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각을 하는 방법이죠. 시각적, 감각적, 공간적으로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가족 조각이 끝나면 이성적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조각을 한 사람도 마지막에 그 조각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거 뭐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웃거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방어적인 태도일 수 있어서 웃거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역할극 나와 있고요. 역할 반전, 가족 그림, 빙상 기법까지. 이것도 사실은 다 안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제가 아닌가? 제가 지금 여기다 기술한 건 얘들이 시험에 나와서 기술했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113쪽에 보면은 기법이 더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아마 기출문제 지문에 선생님들 아마 기출문제 풀면서 보면은 이게 다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애들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계획 기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그림, 빙상 기법 등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한 줄로. 나오는데 근데 일단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사실 그걸 해줬어야 하는데 나왔던 걸 거기다 좀 색깔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했네요. 제가. 아무튼 표기하면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온 애들은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더 외울 수 있으면 더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봐보세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강점 관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이것 자체가 강점 관점이에요. 이것 자체가. 자, 근데 거 보니까 기본 특징 보세요. 사회 구성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하고 113쪽 제일 마지막에는 이야기 치료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입니다. 알아야 돼요. 참고로 사회 구성주의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와 이야기 치료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알았죠? 사회 구성주의는 제가 그 112쪽에 날개 쪽에 정리는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회적 현실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주관적인 현실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예요. 즉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이제 이 사회 구성주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각각. 그래서 이제 근데 사회 구성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얘가 강점 관점이다 보니까 기본 특징 보세요. 기본 특징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내담자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거기 변화는 불가피하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애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애외 질문이 뭐냐면은 거기 그 치료기법의 애외 질문 봐보세요. 내담자가 행한 우연한 성공을 찾아내어서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365일 술을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혹시 그래도 남편분이 술을 마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애외 질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되는 변화도 있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변화도 있는 거거든요.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변화를 물어보는 것이 애외 질문이에요. 즉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요. 자, 탈이론적, 비규범적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특히 1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X.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사는 자문가, 질문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해결 지향적 질문 나와 있죠. 이게 2013년 보직 시험에서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아까 훈습을 여기다 집어넣어. 훈습 질문. 훈습은 아까 정신력도 모델에서 기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변화 질문, 애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자, 대처, 극복 질문, 생존 질문이라고도 하죠. 걔를.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까지 알아야 돼요. 사실 내용보다는 얘들의 목차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목차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로 갈게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거기에 전체 가족을 재구조하거나 문제 원인을 규명하려는 대신에
그게 아니라 얘들은 뭐예요? 문제라고 제시한,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제시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 상호관계 변화를 시도한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이게 보니까. 뭐예요? 문제 원인 이런 거 규명하지 않고 얘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 상호관계를 변화를 시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이게. 자, 거기 그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 문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그 문장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뭐냐면 바꿔야 돼요. 문제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알았죠? 그거. 자, 다시 한번 OX 문장 봐보세요. 문제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문제 해결 방법, 즉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거. 알았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은 지금 이게 제가 문장을 좀 약해가지고 그게 안 나왔는데 그 가족들은 자기들의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가족 문제 해결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걸 해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이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근데 가족들은 그걸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그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을. 그러니까 악순환적 고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따라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았죠? 그게 바로 기출문제로 나와버렸잖아요. 거기 문장에. 알았죠?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략적 가족 치료 학파는 MRI 학파, 그 다음에 헨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밀란 학파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헨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개입 기법 보세요. 역설적 개입. 중요하죠. 역설적 개입 중요하죠. 역설적 개입에다가 거기 이중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중구속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중구속 동그라미 하고 그걸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적으세요. 거기다가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적으세요. 역설적 지시를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을 치료적 이중구속입니다. 참고로 그냥 이중구속은 나쁜 거예요. 나쁜 말. 병리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본래 이 그냥 이중구속이 더블 바인드인데 이 이중구속은 이거 지금 뭐냐면은 이 병리적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이게 이중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중구속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아들한테 어떤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도 말 좀 해라. 말 좀. 이게 자기 주장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야, 너 좀 말 좀 해라. 식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남자 새끼가 이렇게 말도 없이 그러냐고. 말 좀 해라. 막. 말하라고 했어, 애한테. 근데 애가 이제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했어. 말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애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아빠가 평소에는 말 좀 하라고 해놓고서 막상 아이가 말을 하니까 얘한테 어디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얘기했다 막 혼냈어요.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구속은 치료적 이중구속과 이중구속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중구속은 어떻게 해도 실패해요. 그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무조건 실패해요. 말을 안 해도 혼나. 말을 해도 혼나. 알았죠? 이중구속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의사소통이에요. 이제 가족 내 문제가 많은 가족일수록 이 이중구속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치료적 이중구속은 어떻게 해도 성공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성공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치료적 이중구속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거기 증상 처방 제지기법 시정기법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이 가족 조각, 역할 반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사태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으로는 가족 조각과 실현 기법 등이 있다. 틀렸죠? 왜? 가족 조각 맞지만 실현 기법은 전략적 가족 치료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현기법, 제지기법, 증상 처방은 역설적 개입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얘들은 모두 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기법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거기 이제 증상 처방은 증상 행동을 자발적으로 계속하도록 격려하거나 지시하는 기법입니다. 증상 처방.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으로 온 부부한테 말끝마다 서로 싸우는 부부, 이렇게 말다툼이 이렇게 그 대가 이혼 지경까지 온 사람한테 아예 하루에 30분을 싸울 거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싸워버려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증상 처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요, 그 부부가 그 저기 뭐야 증상 처방 마지막에 기법 마지막 해보세요. 증상 처방 마지막 거기 지시나 과제를 주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기법 화살표 하세요. 거기다가 저항 유발이라고 적으세요. 저항 유발이에요. 저항 유발.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실현 기법 있죠. 그 실현 기법 여기 기억이고 디귿에 실현 기법이 있는데 실현 기법은 고된 체험으로 증상 포기가 핵심입니다. 증상 포기. 얘는 저항 유발로 증상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서로 말다툼을 해요. 엄마와 딸이 시시콜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딸이 왔는데 그 싸우지 않으려고 온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똑같이 증상 처방은 뭐냐면 엄마하고 딸한테 아예 그냥 싸울 거리를 정해놓고 하루에 아주 30분간 아주 된통 싸워라, 그냥 날마다. 그렇게 증상 처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에나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시키기는 하겠지만, 아니 딸하고 엄마한테 지금 싸우라고 말하는 게 이거 너무 망측하단 말이에요. 생각에 어떻게 엄마한테 딸한테 싸우라고 이렇게 서로 딸한테 엄마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거기서 저항감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시켰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도 성공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면. 그죠? 그걸 따라버리면 반대로 해버리면 따라도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싸워도 30분을 정해놓고 싸워도 그 증상 자체를 딸과 엄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기,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지금 사회복사의 말을 들어도 성공, 듣지 않아도 성공해요. 알았죠? 근데 여긴 저항감 유발이고, 근데 보세요. 실현기법은 뭐냐면은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뇨증, 그 동생이 탱고 나서 야뇨증이 생겨, 얘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불에다 오줌을 쌌을 때마다 깨워, 얘를. 그리고 시켜. 그리고 책상에 앉혀. 그리고 받아쓰기를 시켜. 막 안 재우고. 울어도 막 받아쓰기 시켜. 그럼 얘가 고딘 체험이 돼요, 그게. 나중에 오줌 싸는 걸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실현기법은 그것보다 더 고딘 체험을 줘서 포기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요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제지기법은 천천히. 근데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상 처방, 제지기법, 실현기법이 역설적 개입이고 걔는 전략적 가족 치료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만 제가 증상 처방을 설명한 이유는 요즘 1급에서 증상 처방이 잘 나옵니다. 기법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줬으니까 나중에 한번 문제 나오면 혹시라도 나올까봐. 자, 그 다음에 재명명 보세요. 재명명은 재구성, 재정의 재구성. 이것 자체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재명명, 재구성, 재규정, 재정이 다 알아야 돼요. 이 용어를.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기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들은 전략적 가족 기법의 그 치료의 개입 기법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성원이 다른 성원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보다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도록 만든 긍정적 시각 밑줄. 긍정적 시각 밑줄. 그게 중요해. 재명명은 우리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요. 라고 하는 아이한테 잔소리는 다시 정의 내려주는 거야. 잔소리는 너에 대한 관심이다. 너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재명명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예.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정말 모든 상황을 정말 병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자,
이게 헤일리는요, 전략적 가족주의에서 헤일리는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쫓아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모면했어, 그걸. 남편이 술 마시고 막 흉기를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왔는데 모면했어, 다행히. 근데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떻게 재명명을 시키냐면은 헤일리는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한테 쫓아간 거는 남편이 아내한테 하나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재구성을 해요.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흉기를 들고 쫓아온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재명명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헤어질 거 아니면. 근데 이제 어떻든 그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도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나한테 최선의 상황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최선의 상황이라고. 긍정적으로 자꾸. 거기 이제 그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는 밀란 학파가 이제 헬리의 전략적 가족주의 재정의와 이제 그 유사한 걸로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용은 몰라도 되고 걔는 이제 어떻든 여기에 해당된다. 순환적 질문하기 그건 나왔어요. 아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나왔네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굵게 표시 그 색깔 표시했는데, 자 순환적 질문하기. 자 이것도 내용은 몰라도 되지만 전략적 가족주의의 계획기법이다. 특히 걔가 순환적 질문 하니까 저 왼쪽에 있는 변화 질문, A의 질문 그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질문.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야기 치료인데 문제 외워나. 이야기 치료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얘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의 외워나. 근데 시험에 문제를 빼고 외워나로만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문제의 외워나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 문제의 외현화의 반대말은 문제의 내재화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외현화나 문제의 내재화 모두 다 이야기 치료의 용어입니다. 알았죠? 문제의 내재화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잘 나와 있듯이 나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의 내재화예요. 문제를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죠. 그죠? 근데 그걸 외현화로 바꾸면 우울이 나를 밖으로 못 나게 만든다. 또는 당신을 밖에 못 나게 만든다. 이렇게 인데, 즉 문제 외원화는요. 또는 문제 외원화로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문제 외원화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문제 외원화는 클라이언트와 거기 나와 있죠. 클라이언트와 문제 분리라고 돼 있죠. 문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는 지금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야.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인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아내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남편과 자기중심성을 분리시킨 겁니다. 알았죠?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 외워놔요.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가족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단 남았는데요. 자, 보니까 딱 오늘 이제 그 기술론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모두의 공무원에서 그 강의하는 16강, 이번에도 16강으로 강의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강의를 못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16강이 끝내야 하니까 무조건 그냥 16강이 그냥 끝날 건데 녹화는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는 지금 앉아서 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한번 강의하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1급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를 빨리 못 하는데 제가 어쩌면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날 거예요. 끝날 건데 지금 최대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핵심 요약 체계지만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에. 그죠? 예, 사실 이게 핵심 요약인데 되게 많아요 내용이 여기에.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개로는 삐껴 나오는 똥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똥 문제조차도 충분히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제 마저 이제 끝내죠. 이제 집단. 네. 자, 힘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114쪽에 이 집단인데요. 집단이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보면 딱 집단으로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회복지직에서 그거 보니까 2017년, 2015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집단의 유형. 자,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크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의 논점은 아니지만 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형성 집단을 다시 둘로 나누면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이 치료 집단과 거기 나오는 과업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 쿨리가 말한 이제 얘가 쿨리가 말한 1차 집단이 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쿨리가 말한 형성 집단이 2차 집단이 됩니다. 사실 이건 1급의 논점이고요. 여기까지는 1급에서 나오는 논점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형성 집단이 이제 다시 둘로 나뉘어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뉘고 치료 집단이 거기 나오는 5개로 나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거기 지지 집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지 집단 나오죠. 근데 114쪽 제일 아래 자주 집단이 있어요. 제가 자주 집단을 거기 밑에다 빼놓은 이유가 사실은 지지 집단이 자주 집단입니다. 알았죠? 지지 집단을 그냥 자주 집단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자주 집단으로 나올 때 약간 또 지지 집단은 좀 다른 의미로 좀 쓰일 때가 있어요. 얘가 조금. 근데 이제 이게 과거 기출 문제에서 얘와 얘의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밑에다 빼놓은 겁니다. 그냥. 근데 어떻든 이제 선생님들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알고 거기 치료 집단을 한번 봐보세요. 치료 집단은 자 거기서 영어가 뭐예요? 트리트먼트로 되어 있죠. 트리트먼트. 거기 이제 치료 집단 그 아래 보면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이 그 안에 또 있어요. 치유 집단. 그죠? 철자가 다르죠? 단어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화 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치료 집단은 하고 나왔을 때는 거기 위에 있는 치료 집단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철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해놨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치료 집단은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의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룹니다. 그게 2012년 사회복지직 문제의 지문입니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치료 집단은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룬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때. 자, 근데 어떻든 이 치료 집단은 이제 자기 개방 수준도 높고 뭐 합니다. 근데 치료 집단 안에 보니까 지지 집단 여기서는 선생님들 목적만 하면 목적. 지지 집단은 상호 지지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 집단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이고요. 성장 집단은 잠재력 개발, 내적 개발. 그 다음에 치료 집단은 증상 완화. 그거.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은 대인관계 의사소통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업 집단.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팀, 위원회, 이사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자주 집단은 자, 이 자주 집단은 뭐는 일단 지지 집단과 이제 같게 보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이 약간 좀 다른 점이 보면 우리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 자주 집단의 그 예에 보니까 AA, NA 그죠? AA, NA 즉 단주 모임, 단약 모임 또는 뭐 단도박 모임 이렇게 아예 중독의 문제에 있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 목적에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전문가들이 돕기에는 한계가 있는 집단. 그래서 이 자주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이미 그 문제를 겪고 극복한 사람이 그 집단원이 차례로 집단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자주 집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 없다면 틀립니다. 여전히 물론 여기는 여전히 전문가 개입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가
주도한다. 집단을 막 이끌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죠. 자제집단에서. 자, 115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다음에 집단 사회복 실천의 기본 요건이 있는데 일단 집단 사회복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집단은 집단 역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단이 곧 집단 역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단을 정의할 때 어떻게 내리냐면 2인 이상 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집단 사회복 실천은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에다가 한 명 그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개별 사회 사업이 되니까 3인 이상이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2명이 돼야 집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단 과정이라고 합니다. 집단 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하고요.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 그걸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집단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상호작용하면 거기서 독특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은 집단 역동인 거예요. 집단은 당연히 집단 역동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 집단 역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성원이 있고 집단 지도자 있죠?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이 아닙니다. 그죠?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이 아니에요. 집단 성원은 자기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지만 집단 지도자는 계속 해야 합니다. 집단 이끌어 가야 하니까. 자, 프로그램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 있는데 모델 중요하죠.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이게 나온 순서예요. 무슨 말이면 사회적 목표 모델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 모델을 결합해가지고 나온 모델이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그 인보관 운동 오늘 공부했지만 인보관 운동이 집단사회 사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목표 모델은 인보관 운동에서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요게. 예. 자, 사회적 목표 모델 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적 목표가 뭔가요? 사회적 목표는 민주주의 유지 발달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유지 발달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모델에서 추구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에게 사회적 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시민의 참가, 선량한 사회인으로 만들고 민주적 과정을 습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아니어도 그냥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역할, 교사 알아야 돼. 교사가 대표적인 역할이에요. 교사 동그라미. 다른 건 몰라도 교사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은 이 모델의 발전은 집단 사회 사업이 전문 사회복 실천에 통합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아까 우리가 실천론 공부할 때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가 전문직의 분화기라고 했죠. 아까 제가 그 보완하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3대 방법론이 분화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개별 사회사업가들이 집단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가입을 안 시켜요.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집단 사회사업가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가입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목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 사회사업가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크레이션이나 좀 하는 애들로 본 거예요. 전문가로 보지 않고 레크레이션이나 좀 하는 애들. 그러다가 이 치료 모델이 나오면서 니들도 치료를 해? 하고 전문가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치료 모델이 거기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 사회복 실천에 통합될 수 있게끔 해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거기 치료 모델의 초점 말 그대로 뭐예요?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치료는 뭘까요? 바로 행동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치료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사회복지사 역할 전문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모델 보세요.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 모델의 혼합이라고 되어 있죠. 각 성원의 문제는 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집단 과정에서 집단 성원들을 상호작용시키는 게 얘의 목적입니다. 왜? 상호작용시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상호작용 모델의 초점은 개별 성원과 집단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중요한 거 거기 이 상호작용 모델의 그 예를 보세요. 지지집단. 지지집단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서로 도움을 주고 문제에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상호작용 모델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사회복사 역할 중재자. 중개자가 아니라 중재자죠.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하다 보면 의견 차이 발생되겠죠. 그죠?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중개자와 중재자 중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육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중개자가 아니라 중재자였죠. 그죠? 중개자는 연결, 연계, 의뢰, 소개. 그죠? 중재자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따라서 중재자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집단 역동성 봐보세요. 집단 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적 상호작용. 아까 집단 역학 요거예요. 집단 역동성 요거. 근데 중요한 거. 집단 역동성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거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집단 역동성은 거기 땡 세 번째 봐보세요. 집단 역동은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집단 역동과 OX, 집단 역동은 집단 발전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맞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집단 역동은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집단 역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X. 집단 역동은 그러니까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집단 역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집단 자체가 집단 역동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집단 성원에게 또는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막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집단 역동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날개 쭉 봐보세요. 그게 1급에서 먼저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2017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집단 규범이란, 집단 응집력이란, 집단 문화란, 집단 역할. 이거 다 알아야 돼. 개념 좀 읽어보세요. 그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와보세요. 거기 얄롬의 집단치료효과인데 얄롬입니다. 물론 학자 이름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과거에 문제가 나왔고요. 1급은 뭐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얄롬의 집단치료효과. 자, 얄롬은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효적 효과를 제시했는데 11가지가 나오죠. 얄롬이 제시하지 않은 거, 거기 독립심이나 인파워먼트는 얄롬이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파워먼트는 왠지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얄롬이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얄롬이 제시한 것에 들어가 있지 않죠. 희망부여 보편성 들어가 있죠. 문제 일반화라고 아까 문제 일반화를 보편성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건 그냥 참조하시고요.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집단 발달 단계로 가겠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는 크게 4단계입니다. 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종결 단계. 그죠? 4단계예요. 4단계. 자, 그러면 준비 단계하고 초기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표기는 준비와 초기 단계만 있네요. 중간과 종결 단계에는 없고요. 그러면 준비 단계는 사전 단계, 집단 형성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보이죠? 먼저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돼요. 그죠? 개입 승인 받아야죠. 제가 이제 안산보관찰소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들어가서 집단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안산보관찰소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관찰소에 집단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집단 계획서를 수립하죠. 집단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모두 다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 횟수, 집단의 지속기간, 평가 계획도 여기서 수립합니다. 평가 계획, 별표, 그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집단 상원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사전 모임도 여기서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집단 구성할 때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집단 구성할 때 집단을 동질적으로 할 것인가 이질적으로 할 것인가. 자, 거기 기억해 보니까
성별, 연령, 학년, 성숙도 등등등등 나왔는데 그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유사하게 집단을 구성하면 동질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게 되면 이질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질 집단은 거 보니까 집단의 결속력이 높고 더 빨리 집단과합을 착수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에 활동 수준이 피상적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가 동질 집단이면 활동 수준이 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피상적이에요. 왜? 다행히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이 오히려 상이한 관점과 비판, 문제의 다양한 관점을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질적으로 구성하면 집단 성원들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방어와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거기까지. 거기는 이제 우리 논점인데 최근에 1급에서 왼쪽에 있는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으로 집단을 구성할 때 이것도 고려하는 게 요즘 계속 나와요. 맨 처음엔 동질, 이질만 나오더니 1급은 거기까지 넓혀졌는데요. 지금 거 보면 이제 개방형 집단으로 구성할 건지 폐쇄형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동안에 개방형 집단은 나가는 것이 얘들 둘 다 나가는 건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문제죠. 개방형 집단은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폐쇄형 집단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다시 한번 개방형 집단은 집단 성원들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운 성원을 도중에 받기도 해요. 근데 폐쇄형 집단은 집단 성원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성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따라서 그거 보세요. 장점에 보면 개방형 집단은 자 탈퇴 조건, 가입과 탈퇴 조건이 유연하다고 되어 있고요. 폐쇄형 집단은 집단이 안정적이에요. 더. 그죠? 집단 규범이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안정적, 거기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적어보세요. 집단 발달 단계 예측이 가능하다. 적으세요. 폐쇄형 집단은 집단의 발달 단계 예측이 가능해요. 집단 발달 단계 예측이 가능한. 집단 발달 단계 예측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예측 가능. 개방형 집단은 도중에 막 새로운 성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뭐 초기 단계가 계속 진행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단점 보세요. 단점 보면 이제 개방형 집단 거기에 이제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쇄형 집단은 새로운 정보나 내용이 없어서 지루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 바로 이해되는 것이고 초기 단계 가보세요.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과 탐색 시험 단계인데요. 노던의 구분에 의하면 근데 노던의 구분은 몰라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가 오리엔테이션 탐색인데 자 집단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높고 자의식이 강하다. 기대감이 있다. 그게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우리 시험에. 자 다시 한번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즉 상호작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사전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근데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대학 입학했을 때 동기들 맨 처음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던 때 있죠? 그거였다. 그래서 거기 불안도 높고 긴장도 높고 아직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의식이 강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말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식을.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내가 이 집단에 참여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 자, 거기 과업이 중요합니다. 집단 계약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죠? 선생님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저기서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과정문에서도요.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 다음에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개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종결 땡땡땡 사후관리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과정론에서도요. 그 계약서 작성은 개입 이전의 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이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계획 수립에서 표적 문제 선정, 목표 설정, 계약서 작성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과제 중심 모델에서 시작과 종결은 있는 것이라고 했고
종결 이전에 실행하고 종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개입이 얘가 개입이니까 개입하고 종결했겠죠. 개입 이전에 계약서 작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표적 문제, 문제, 규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입 이전에 계약서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보세요. 준비 단계 다음에 초기 단계 다음에 중간 단계 다음에 종결 단계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 종결 앞은 여기 개입이에요. 얘가 개입하고 종결했겠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개입이에요. 그럼 개입 이전에 계약서 작성이에요. 따라서 초기 단계가 계약이에요. 항상 계약은 개입 이전에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거기 초기 단계 발달 과업은 알아야 하니까 거의 아니 그 과업 해야 할 과업은 알아야 하니까요. 자, 계약 집단 계약은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세요. 집단 성원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면 뭐 돌아가면서 시계방향이든 뭐든 이렇게 그 자기소개하죠. 그다음에 거기 집단 사정 중요해요. 집단 계약 그다음에 집단 사정을 여기서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사정 도구가 나와요. 117페이지 제일 위에 집단 사정 도구는 상호작용 차트, 즉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 성원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면 여기가 김진원이다. 여기 김진원이면 김진원이 지금 상호작용을 몇 번 하는지를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뭐 예를 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있다. 얘는 지금 다른 성원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뭐 5, 하나, 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가는 건데 발을정자 긋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상호작용 차트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차트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시오메트리 봐보세요. 소시오메트리의 님 봐보세요. 집단 성원 간의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호감도가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1점에서 5점으로. 그렇죠? 요게 바로 소시오메트리고 소시오메트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소시오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소시오그램만 나왔죠. 이것도 2005년 충남에서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얘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보기 지문에는 떴어요. 몇 번. 뭐 가계도 생태도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보기 지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모레노 제닝스가 개발했고 집단 내입니다. 집단 내. 아까 소시오메트리를 가지고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끼리 친하고 누구누구끼리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고 누가 왕따 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집단 외부와의 관계는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집단 외부와의 경계 유연성 이런 거 하면 틀려요. 집단 내부예요. 그거 좀 알고 계시고 의미분화 척도는 우리 조사론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여기서 쓰인다라고 했고요. 자,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는 간단하게만 보면 됩니다. 중간 단계는 개입인데요. 중간 단계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만 짚어드리면 거기에 집단 지도자의 과업 중에서 미음이 중요해요. 미음 별표. 집단 지도자의 과업에서 미음 보세요. 저항적 집단 성원의 동력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입을 하게 돼버리면 집단 성원 중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항감을 보이게 돼요. 개입 단계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제가 안산보관찰소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는 이제 현장 총괄 책임으로 해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이제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그 미술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와가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우리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차력을 나눠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먹었던 따뜻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시키는데 한 분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층에서 저는 있었는데 뭐 2층에서 이 학생이 딸 와가지고 교수님 빨리 올라와 보라고 가봤더니 네가 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을 정말 힘들게 보내는 이분한테 과거 자기 부모님하고 먹었던 따뜻한 밥상을 차력으로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분 열받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가지고 막 차력 던지고 막 네가 뭔데 그런 막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항상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되는데 하여튼 개입하면 저항이 발생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세요. 거기 중요한 거
저항 집단 성원이 발생되면 개방해버려야 돼, 그냥. 즉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다른 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그걸 빼와가지고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집단 성원들한테 막 하려고 하지만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개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고, 그다음 두 번째,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야 돼. 그 사람한테 너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네가 결정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알았죠? 네가 결정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감명령의 경우는 이제 다른 건데 어떻든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결은 그냥 보면 되고 넘길게요. 118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기록인데요. 이게 기록이 우리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봐보세요. 기출필기가 보니까 2004년 서울시, 2005년 인천, 2006년 경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1급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근데 자, 거기서 기록의 목적은 뭐 거기서 특히 4번에 이제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행정적 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록의 종류는 과정 기록과 요약 기록과 문제 중심 기록, 이야기체 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과정 기록이나 요약 기록에서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우리한테 나오면. 근데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불구하고 나온다면. 근데 이 과정 기록이 이제 우리한테 나왔는데, 과정 기록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건 있는 그대로 다 적는 거잖아요. 그죠? 대본을 적듯이 그냥 다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세밀하게 다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정 기록이 주관적이다 하면 틀립니다. 객관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적어버리는데 뭐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의 사례 틀리죠. 장기간의 사례를 과정 기록으로 기록하면 업무 못합니다. 그죠? 장기간의 사례는 요약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 기록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뉩니다. 직접 인용은 대본을 적듯이 다 적는 것이고요. 간접 인용은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언어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고요. 장점은 실습이나 슈퍼비전의 도구로 유용합니다. 단점은 기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억하는 능력, 기억 능력이죠. 기억 능력. 자, 거기 기억 능력 잘 보세요. 자, 여기 과정 기록은 얘는 기록자의 기억 능력이에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약 기록은 기록자의 그냥 능력입니다. 여기는 능력 그냥. 요약은 능력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긴 내용을 기억해야 하니까 기억 능력이고, 자, 거기 요약 기록 봐보세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요약 기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 접촉에 유리하고 기록자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죠? 기록자의 능력. 그죠? 사실 지금 이거 9.7 합격생 핵심 요약, 이거 요약이잖아요. 요약책. 이 책은요.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개론책에서 가장 좋은 책이에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선생님들만 알려고만 해서 그렇지 좀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합격하고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좀. 이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 또 좀 자랑 좀 했는데 어쨌든 이게 기록자의 능력 요약. 알았죠? 요약. 그다음 보세요. 문제 중심 기록은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의 세팅에서 여러 전문직이 팀으로 일을 할 때 유용한 거고요. 다만 심리사회적 관심보다 생의학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좀 안 맞아요. 사회복지는 심리사회에 더 초점이 더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얘는 생의학적 관심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맞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제 다양한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SOAP는 비누가 아니라, 그죠? SOAP는 S는 주관적 정보, O는 객관적 정보, A는 사정, P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한테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깊은데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야기체 기록은 이건 양식은 아니고요. 그냥 이건 글을 쓰는 문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 기록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직접 인용 기록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기록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 간접 인용 기록, 얘가 이야기체 기록이에요. 문체. 근데 이 간접 인용을 더 요약한 것이 요약 기록입니다. 따라서 요약 기록도 이야기체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야기체 기록은 과정 기록의 간접 인용과 요약 기록이 이야기체 기록에 해당됩니다. 이야기를 하듯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오늘 본래 지역사회복지론까지 보려고 테마 그 43번 지역사회복지론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 다 보지는 못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막 날림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다음 주 이틀 남았는데 다음 주에 혹시라도 시간을 조금 뭐 11시 반까지 가거나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다 종결하겠습니다. 이거 남은 거 다 끝낼 거고요. 이 테마가 지금 39번밖에 안 했는데 100번까지인데 많이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뒤에 분야론에서 테마가 많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분야론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인데 테마가 그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다음 주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